너무 투마치하지 않나? 갑자기 두려워지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자꾸 개입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커지고 호흡이 안 되고 그러면서 출산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제왕절개가 개발이 됐고 제왕절개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좀 더 상의와 심사숙고들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하나.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또 중요하게 보였던 키워드가 제왕절개입니다. 요즘에 제왕절개 비율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제왕절개도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원장님 보시기에는 제왕절개가 산모들한테 큰 문제가 없다? 또는 어쩌면 조심할 게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왕절개는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마취법도 다르고 하지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무통분만의 연장선상에서 더 추가 마취를 안 해도 되기도 하고 척추 마취를 해도 되고 또 전신 마취를 해도 되고 어쨌든 빨리 끝나서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라면 정말 쉬운 수술이에요. 쉬운 수술이에요? 네, 수술 자체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합병증을 떠나서 빨리 아기를 모든 문제를 종결시켜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끝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는 반드시 필요한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절개가 없었을 때 모성 사망률과 신생아 사망률은 엄청난 차이를 전후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료 행위 중에 여러 가지가 뭉뚱그려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의료 행위들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이제 코크란 리뷰에서 실제 뭐 우리가 현재 행해지는 것 중에 한 120가지 정도는 그렇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행해지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제왕절개만큼은 명백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왕절개 자체로 출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서 의학적인 문제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우리가 남용이라는 말을 사실은 쓴다는 게 좀 약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다 하는 거거든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원해서 할 수도 있고 진통을 너무 무서워서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진통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진통이 안 왔는데 종결시켜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왕절개가 없다면 그런 의료 개입을 할 수가 없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한 출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제왕절개 기술이 발전을 한 지 이렇게 얼마 안 됐지만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산과학의 발전이 굉장히 지금 3, 40년 내에 그러니까 제가 수련하고 하는 과정 중에 엄청나게 발전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분만병원이라든지 이런 수술할 수 있는 병원들이 지역 중심으로 많이 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투마치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왕절개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좀 더 상의와 심사숙고들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하나. 그러면 본인이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안전하게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제왕절개는 입원 기간이 길어요. 입원 기간, 네. 네. 그리고 약물 치료를 더 해야 되고 항생제나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의사로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을 제왕절개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수술을 꽤 많이 한 의사인데 진통하다가 수술한 제왕절개가 제일 수술이 쉬워요. 진통을 좀 한 엄마는 몸이 준비가 돼서 출혈도 적고 자궁의 출혈이 적어요. 아까 그 자궁 경부가 열릴 때 소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실이 안 되면 거기에 혈관들, 큰 혈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를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진통하면 안 되는 사례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우리 전치 태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태반이 앞쪽에 있어서 아기 나가는 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 아, 태반은 원래 위쪽에 있나요? 위쪽에 있는 게 안전해요. 그 산모의 위쪽, 몸 근데 위쪽. 자궁 입구 쪽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완전히 가릴 수는 없죠, 이론적으로. 네. 그런데 이게 덮고 있는데 큰 혈관 덩어리가 이 주변에 몰려 있어서 태반이 앞쪽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혈관 분포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산 후에 태반 나올 때나 수술할 때 출혈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혈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 응급 중환이 될 수도 있는 엄마를 응급 구조할 수 있는 이런 중환자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제왕절개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출혈이 대비된 상황, 합병증이 대비된 상황, 의사의 숙련도 이런 게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수혈 시스템이 이렇게 보급이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이 혈액원 관리 방법이 큰 병원에는 혈액원 기능을 주는데 이렇게 작은 병원들은 혈액이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수혈이 많이 발생하면 응급 후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응급 후송 시스템이 그렇게 완전하게 엄마들을 위해서 잘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입원 기간도 길어지는 것도 문제고 의사로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수술인데 그래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이 자꾸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자연주의 출산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연 출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제왕절개를 너무 쉽게 잘해버리면 그러네요. 진짜 제왕절개 하다가 문제가 될 일부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자연주의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 기회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만 하는 사람은 수술만 하고 네. 부인과만 하는 사람은 부인과만 주로 하는 분위기에 지금 병원에 전문화된 시스템인데 자연 출산도 하고 수술도 잘하고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노하우가 생긴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그 사람들이 많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때문에 숫자를 적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는 거의 외국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먼저 이론 공부를 먼저 좀 많이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환경의 차이를 지금 사실 저희가 자연주의 출산한 다음에 이런 자료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여기 이 방송도 아마 그런 역할을 이제 하실 것 같지만 이걸 좀 환경을 이해하고 본인이 출산하려는 그 상황들을 타자 입장, 그러니까 공급자의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통계들이나 그 다음에 얼마만큼 정말 위험한지는 이 자연주의 출산한 사람들이 또 수기를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런 수기와 또 영상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해외나 우리나라. 또 제가 이거 하면서 이게 합리적이고 당위성을 알리고 명분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방송에도 꽤 출연하면서 출산하는 장면들, 사진들을 많이 엄마들이 정말 제공해 주셔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좋은 쪽 방향에 대한 멘탈을 좀 키운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 우리한테는 어떤 출산이 맞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아기를 안 갖더라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막 대학교 그 성교육 갔을 때 이 출산 장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다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출산 장면 이렇게 보여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서양에는 그런 애들을 위한 그림책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다산하는 가족이 많으니까 이게 자신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을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연결이 되냐면 사회학, 약물, ADHD, 아토피, 뭐 여러 가지 약물을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어떤 반감들, 자연스러운 몸이 치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믿는 어떤 자기 몸을 더 알게 되는 공부, 이런 쪽으로 자연출산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시키죠. 그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자료나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일단은 꼭 필독을 했으면, 꼭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과정까지 간 사람이면 두려움 없는 출산, 그게 그 그랜트 리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책을 처음에 논문으로 1933년도에 썼어요. 와, 100년 지났네요. 네. 근데 논문으로 썼던 것이 이제 1945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영국의 의사인데, 이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먼저 발전한 곳이 영국이고, 그 다음에 약물을 제일 먼저 사용한 나라도 영국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조산사도 가장 많고, 나라 전체가 midwifery led unit care라고 그래서 조산사 중심의 자연출산을 권장하는 나라예요. 필요할 때. 국가적으로요. 네. 필요할 때 병원 가라. 필요할 때 병원 가라. 그리고 그거를 2009년서부터 나라 전체가 조산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걸 코호트 연구를 끝냈는데 일부 초산의 고위험군 빼고는 대부분의 산모가 조산사 중심의 관리를 통해서 아까 얘기하는 수영장 시스템, 그것만 하는 것도 병원에서만 한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안전하다. 가정출산도 안전하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안전하다면 그 사망률 기준인가요? 그렇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엄마들의 만족도, 또 신생아 사망률, 그런 것들은 뭐 디테일하게 뭐가 단점을 차지하고라도 네.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장점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된 나라가 영국인데, 그 영국의 처음에 그 그랜트 리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어떤 한계를 느끼고 지금 산부인과학의 발전 초기에 그걸 보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렇다다가 너무 과하면 엄마들의 출산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걸 논문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이론을 얘기한 게 뭐냐면 왜 출산이 그렇게 아프고 두려운가?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출산을 정말 잘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서 출산을 잘하는 여성은 잘하는 쪽으로 방해하지 말고 잘 못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의학이 발달해야 된다라고 후배한테 권고하는 논문을 쓴 게 그거예요. 그거를 2005년도인가 거기에 미셸 오당이라고 하는 농부와 상과 의사를 쓴 분이 다시 리바이스를 했어요. 그걸 제가 미셸 오당 때문에 사실은 알게 돼서 네. 이걸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책이 여성 스스로 출산을 할 때 두려움이 결국은 긴장을 유발하고 호흡을 망쳐서 네. 호흡을 망치면 호흡을 안 하고 그럼 저산소증에 빠지면 자궁의 저산소증에 축적된 CO2가 통증을 더 유발한다. 그래서 긴장 호흡, 긴장 통증 증후군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몸이 이제 물리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통증을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많이 얘기들 해서 아시잖아요. 편도체가 갖고 있는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반응. 네. 갑자기 위험하다 그러면 싸워야 되거나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죠?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근육의 어떤 텐션이죠. 텐션. 그런 걸 위해서는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돼야 되고 그래야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심박동이 빨라지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가지고 갑작스러운 파워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완보다는 수축이 좀 많죠. 그렇죠. 이렇게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초인적인 젖먹든 힘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죠. 코티졸도 나오고. 네. 이런 상황이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반응인데 에나키는 아니겠죠. 에너지는 마지막 순간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마지막 나와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옥시토신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팍 만출 반사를 한다는 거예요. 출산 마지막에 애 나오기 직전에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가긴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독특한 엄마들의 그런 몸의 구조인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안 아파서 지금 뭐 진통도 하고 있어. 그러다가 일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지다가 변마려운 느낌 나가다가 와 막 이러다가 낫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모든 포유류가 갖고 있는 동물 세계의 특징인데 이걸 출산을 이제 시설 의사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긴장이 먼저가 왔고 긴장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자꾸 개입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커지고 프라이버시가 깨지면서 호흡이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공해주는 라마즈를 암만 하려고 라마즈 호흡법 무슨 호흡법을 다 공부했다 하더라도 아드레날린 교감신경 두려움이 쌓이는데 도망가거나 싸워야 되는데 에너지를 엄청 쓰자 보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진짜 진통을 못하는 거죠. 몸은 더 수축돼서 이렇게 열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관략근이 이완이 안 되고 골반이 안 벌어지고 병원 분만 자세가 골반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세가 되고 그러면서 출산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제왕절개가 개발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영양에서부터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지만 정말 아기를 잘 낳던 엄마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초반에 분석한 논문이라는 책이죠. 두려움 출산. 두려움 출산. 두 번째는 네. 그 엄마들이 저와 함께 출산을 했던 그 책을 자료를 엮고 지금은 좀 약간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초창기에 저의 뜨거운 마음을 사이사이에 적어서 엄마들이 수기하고 만들어 놓은 게 모든 출산은 기적입니다. 모든 출산은 기적입니다. 그거는 정말 뭐 한순간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읽을 수 있을 정도인데 긍정적인 마음을 줘요. 제가 엄마들한테 자연출산 준비할 때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세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대비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hope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이런 말을 이제 서양 사람들은 꽤 많이 하는 말인데 제가 여기다 적용을 했어요. 엄마들은 최고의 출산을 준비하세요. 좋은 생각만 해. 네. 뭔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네. 그렇지만 그 과정들은 다 좀 사의 길로 가려고 그럴 때 먹는 거 안 좋고 운동 안 하면 호흡을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관리하고 그렇지만 엄마가 두려움을 갖고 가고 걱정에 한 군데 꽂혀버리면 그런 일이 해프닝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긴장 증후군 때문에.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책은 에밀리 오이스터라고 미국의 보건 경제학자가 네. 자신의 출산을 오늘날 이런 산업이 발달된 의료가 발달된 상황에서 출산을 하려고 의사하고 대화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생각을 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궁금한 걸 연구를 한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해 줄게. 한
Expecting Bette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Expecting better. 예, 그 책은 왜 도움이 되냐면 의사한테 정말 궁금해서 물으러 간 얘기들이 이분이 많은 연구들을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심지어는 임신 전에 배란기와 수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먹을까, 입덧, 뭐 기형아 검사의 문제, 이런 산정관리 받는 법에서부터 정말 병원에서 일어나는 그 미국 중심으로 생긴 상과학의 그 틀 내에서 엄마들이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세 개의 책은 제가 볼 때 출산하기 전에 남편하고 꼭 같이 다 읽고 상의하면서 우리 출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자연주 출산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자연주 출산은 준비할 게 많다? 또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산 당일에 우리가 좀 더 고생을 덜 하거나 이런 의료적 개입을 덜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준비할 게 많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자연주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원장님께서 좀 준비 과정에서 강조하는 프로토콜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정말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먹는 거하고 몸이 무거워지고 배가 부르면서 그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호르몬들이 내 몸을 변화시키는 거에 좀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기에 배가 가끔 아프기 시작해요. 이 자궁이라는 근육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팽창하는 것을 되게 통증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시기고, 그러면서 아기의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한 28주, 30주까지 일어납니다. 이 시기는 주로 영양 관리를, 또 운동,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호흡, 자라기, 또 우리 이제 운동 중에서 고관절의 가동성, 많은 몸의 관절의 가동성, 그리고 날로 커지는 자궁 근육에 이제 다 골반 안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 골반 안쪽에 붙어 있는 그 단단한 인대, 아기가 조산하지 않기 위해서 꽉 잡고 있는 자궁 경부, 네. 그 움직임을 엄마가 약간 방사통처럼 느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안쪽의 자궁의 통증들은 이 대개 저산소증에 의한 통증이 많지,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근육통이 있는 거 이해하시죠? 네. 독자분들은 운동할 때. 일부러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임신부가 느끼는 자궁에 의한 통증은 대부분 자궁과 아기가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 혈액을 무슨 아코디언처럼 음압, 양압을 조절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엄마 심장 하나는 본인의 전신 순환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아기의 심장은 작아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가 독립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영양과 혈액을 공급을 받는 방법은 자기가 자궁 수축, 막 커지는 자궁 수축을 통해서 함께 커지지만 그 자궁 수축의 그런 순환 방법으로, 네. 그러니까 자궁이 아기의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엄마들은 이게 통증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이런 영양과 호흡과 운동과 이런 부분들을 잘 적응할 수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럼 그럴 때 어떤 운동이나 어떤 호흡 훈련들을 하나요? 일단 뭐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과거에 그리고 어떻게 몸 관리를 한 분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또 처음 아기를 낳으시는 분이냐, 또 아기를 몇을 낳느냐,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코칭이 다른데 가장 기본은 호흡 운동을 주로 저는 하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프면 엎드려서 우리 이제 캣카우 자세라고도 보통 얘기하고, 그렇죠. 이렇게 팔 이렇게 놓고 하는 그렇죠. 거. 동물 네 발 달린 짐승 자세로, 네발기 자세죠. 예, 네. 고양이 자세, 네. 폴라베어 자세라고 그러기도 하고, 가슴을 땅에다 붙이든 아니면 네 발로 쓰든 이 흉곽을 이렇게 늘리는 호흡, 그 다음에 복부 전체의 이 외쪽에 있는 근육과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근육, 이 전체의 근육들, 심지어는 쇄골에 있는 근육까지 깊게 호흡을 팽창을 하고 다시 호흡을 천천히 복부를 닫는, 네. 그러면서 자궁을 약간 건드리는 느낌의 내쉬는 호흡까지. 횡격막의 어떤 이동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복부와 횡격막의 총체적인 이동을 통해서 해야죠. 네. 그 호흡법을 굉장히 잘하는 운동들이 되게 요가나 그렇죠. 필라테스나 네. 또 이제 뭐
무게 많이 웨이트 많이 하시는 분들도 호흡 잘 하시긴 하죠. 네.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산소 많이 빨아들이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안 된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근데 그런 분들은 그 호흡을 먼저 하셔야 자궁의 수축이나 이런 불편함이 금방 사라지는 걸 느끼고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 산모가 느낄 수 있는 어떤 통증들은 이 산모의 이 자궁이나 골반 쪽 또는 뭐 자궁 경부 그 주변에 어떤 근육들, 이런 인대들, 힘줄, 뭐 힘줄 여기에 어떤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거나 아이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좀 덜 느껴지게 더 감통을 하고 싶으면 산모가 사실 그쪽에 어떤 근육이나 이런 혈액 공급을 좀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이 호흡이다. 호흡이다.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호흡이다. 그리고 그리고 자세다. 자세요. 네. 그 어떤 자세를 자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아까 캣카우 자세 말씀하세요? 네. 왜요? 그게 그렇게 안 하면 대부분 앉아 있거나 서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누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누워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누워 있는 시간보다 사람이 대부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기립 동작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근육들이 다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이 척추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배로 치면 이게 마스터 돛대잖아요. 돛대의 마스터에 중심이 딱 연결돼 있는 그 배에 연결돼 있는 부위가 이게 골반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골반이 뼈가 이 뒤쪽에 있는 척추, 요추를 넘어서 천골 부분에 뼈가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하고 양쪽에 있는 장골이 두 개가 세 개가 결국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골이 있고 양쪽에 장골이 두 개가 붙어 있고 이쪽에 이거 대퇴골이 붙어 있거든요. 네, 다리가 봉이 딱 그렇죠. 관절 안에 들어 있죠. 네. 그리고 앞쪽에는 치골결합이라는 형태로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잘 서 있는 동작과 앉아 있는 동작을 잘 하려면 이게 꽉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치골결합을 더 단단하게 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힘줄과 인대들이 이걸 더 고정을 시켜서 그렇죠. 잘 안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동안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출산을 대비하려면 내 몸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이 치골결합과 뒤에 있는 천골과 장골결합을 이완을 시키고 이게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기를 출산할 때 이게 이완되고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이걸 병으로 취급하려면 몇 센치나 늘어난지를 측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의학적으로 가는 방향이라면 이 자연 출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당연히 늘어나도록 훈련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출산 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려면 이거는 인대통이 오고 인대 파열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후유증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려면 평상시에 계속 움직여줘야 돼. 이렇게. 가동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유연성, 가동성을 가동성. 움직일 때 제일 중요한 게 고관절의 움직임이에요. 고관절 움직임이요? 네. 그러니까 계단을 걷듯이 이렇게 다리를 올리거나 또는 이런 동작이 엎드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무릎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렇죠. 네, 쪼그리고 앉거나. 우리가 사족 보행을 한다고 치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그 노동을 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아기를 훨씬 더 잘 낳을 수 있었던 원리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쪼그리고 침판지 자세, 김 매는 자세, 이렇게 데드리프트 자세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방바닥을 걸레질을 하면서 그렇게 자세를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대부분 서서 하거든요. 앉아서 하고. 그러니까 서서 있다가 앉아서 있다가 나중에 출산할 때는 전혀 다른 근육으로 전혀 다른 동작으로 골반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식 생활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워낙 이제 많이 뻣뻣해져 있고 굳어 맞습니다. 있겠죠. 게다가 앉아 있는 자세들이 다 안 좋은 게 다리를 꼬고 앉고 그것도 한쪽으로만 하게 되니까 골반이 틀어져 있어요. 불균형이 있다. 그래서 요가 같은 동작이 되게 중요한 스트레칭이 저는 이제 근육의 힘보다도 출산에 있어서는 이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완을 잘하려면 실제 수축도 해봐야 되고 완전히 이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동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가동 범위거든요. 이 가동 범위의 유연성을 이런 상체나 하체 다른 운동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면 잠시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출산을 뭐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어떤 운동이나 사전의 동작들이 있을까요? 내가
그래서 이게 제 운동도 네. 겸님 사이트 보면서 네. 이 채널 보면서 엄청 운동 따라하고 또 먹는 것도 같이 하고 그건 저하고 항상 제가 해왔던 거하고 너무 일치한데 엄마들 운동 부분은 별로 없잖아요. 없죠. 없어서 오히려 제가 우리 산모들한테 움직임을 조심하라고 했던 옛날에 어떤 그렇죠. 소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더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요즘에 요가 수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면서 와 이게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잘 못 쓰고 있었구나를 많이 느끼고 요걸 하면서 내 몸의 다양한 어떤 부위들을 알아차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거 이제 마침 요가 수련하면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 여자분들이 혹시나 임신 생각하고 있으면 뭐 할지 모르겠으면 요가를 꼭 해도 되겠다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거 딱 맞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관절들과 네. 그 다음에 호흡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우선 우리 운동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소메트릭, 아이소토닉 이런 거. 등척석 운동. 예, 예. 네. 그러니까 빨리 이게 힘을 많이 안 쓰면서 빨리 가동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운동들, 아이소토닉들. 네.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 움직이진 않지만 강한 힘을 요구하는 아이소토닉들이 사실은 아이소메트릭 쪽으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려줄 수 있는데 모든 관절을 다 하는 동작 중에 이제 골반 동작 이걸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근육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운동을 아침에 계속 그 30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가동 범위 스트레칭을 합니다. 제가 애 낳는 자세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훈련을 제가 제 스스로 해보니까 선생님 스스로요? 예.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게 이게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내가 안 쓰는 관절과 가동 범위가 너무 양쪽이 차이가 나서 통증을 이렇게 조금만 더 많이 하면 통증을 느끼는 관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이 뼈가 203개 정도 된대요. 네. 근데 그 뼈와 뼈 사이가 다 힘줄, 인대, 연골 그것들에 의해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이걸 가동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동 범위를 자기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 가동 범위를 체크를 할 때 제일 좋은 운동이 이 다리를 들고 고관절에 회전을 주고 어깨 관절에 회전을 주는 두 가지 운동이 저는 가장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견봉이라고 치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뼈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면 이게 270도 이상은 안 돌아가잖아요. 180도보다는 더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뒤에 뭐 능형군인이 이런 걸 더 당겨주면 더 되잖아요. 이런 거 운동을 하듯이, 그러니까 수영 선수들이 이렇게 줄 때 수건을 당겨가지고 어깨가 뒤로 능형군 접어서 뒤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나이 드신 분들 저는 목욕을 꼭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 몸은 자기가 닦아라. 여기 손이 안 닿는 부위가 있거든요. 네. 그죠? 타월로 닦을 때. 예. 네. 근데 손이 안 닿는 부분을 이렇게 닦는 것보다 자기가 어떻게든 한 손으로 닦으려고 하는 동작들이 이 오십견을 예방하듯이, 그러니까 계속 이걸 해봐야 되는데 이 로테이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전문가들하고 같이 로테이션을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돌리는 동작도 있고 또 이렇게 돌리는 동작. 요즘에 젊은 댄서들 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동작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이게. 근데 또 이렇게 되는 로테이션도 다르고 이렇게 되는 로테이션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나씩 해봐야 돼요. 이거를 고관절에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되게 많이 하는 운동이라고 저희 코치랑 저하고 매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코치도 이제 남자분인데 남자분하고 애 낳을 때 이런 동작을 하면 어떨까? 그럼 서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벽을 한쪽을 잡고 서가지고 무릎을 들어서 뒤로 이렇게 벌리고 관절을 주고 그 다음에 뒤로 이걸 꺾었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동작. 이거 하면 풀 로테이션을 시키거든요. 해보시면 이 앞하고 뒤로 돌아가고 할 때 어디서 걸릴 때가 있어요. 여자분들 중등근 이런 엉덩이 키우는 힙업 훈련 할 때 캣카우 자세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뻗었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관절을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자세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높이는 동작을 최대한 자기가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해보는 거죠. 아이소메트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칭은 결국은 안 쓰는 근육과 쓰는 근육을 서로 바꿔가면서 해보는 거잖아요.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 쓰는 근육이 있고 안 쓰는 근육이 있고 이걸 양쪽을 계속 다 해보는 동작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산을
할까봐 주의하는 36주 이전까지는 계단 걷기는 별로 권하진 않지만 계단을 걸을 때 계단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 칼로리를 소모하고 뭐 살을 빼려고 하는 동작보다는 다리를 얼마만큼까지 올렸다가 앞으로 한 다리로 버티고 얼마만큼 가느냐. 이게 다리를 드는 운동도 이게 기어다니는 동작하고 거의 같아요. 어쨌든 임신과 출산 자체가 이 골반 기저를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에 있는 이 다리 그리고 골반 이것들의 가동성을 최대한 늘릴 수 있게 많이 맞아요. 써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흡을 통해서 조금 더 이쪽에 압력을 줬다 뺐다 하면서 탄력을 좀 만드는 것. 맞아요. 어, 그래서 이 펠비스라고 하는 골반, 펠비스가 그게 어원이 대야입니다. 대야. 대야, 예, 골반이 양동이처럼. 이렇게 안쪽에서 보면 대야처럼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네. 그 뻥 뚫려 있는 곳에 왜 밑이 안 빠지고 모든 게 안 내려가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대하고 뭐 전립선하고 이런 부분들만 항문만 그 사이에 구멍 몇 개 뚫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여성분 같으면 골반을 안쪽에서 이렇게 본다면 인대가 앞에 요도가 이만큼 돼 있는 곳 공간, 그다음에 질 공간, 그다음에 항문 공간 이렇게 해서 약간 입구가 세 개가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공간이 질이고 그다음에 뒤에 항문이잖아요. 이 항문과 질의 인대가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투 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기가 머리를 뚫고 나갈 때 이 인대가 자연스럽게 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인대가 벌어지는 시간과 그 다음에 골반이 이게 유연한 정도에 따라서 아기가 나가고 실제 엄마들이 하는 골반 저근의 동작들 그거는 되게 막는 동작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핀터라고 그래서 항문을 쪼여보세요 그러면 다 쪼이잖아요. 우리 키겔 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대변 소변 볼 때 이렇게 한번 끊어보는 동작. 또 그다음에 너무 마려운데 막 참아야 될 때 이걸 조일 수 있는 동작. 이런 골격근 중에 대표적으로 단단한 근육이 그 스핀터 그게 관략근이거든요. 이 관략근을 조이는 게 출산 동작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여는 동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호흡과 함께 하면서 이런 다양한 자세로 골반을 이완시켜 주면서 이 골반 저근을 열어주는 동작을 하는 전문적인 훈련이 제일 좋은 게 호흡이에요. 호흡하고 자세를 바꿔가면서 하는 운동들.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호흡 운동. 또 그 전에 마지막에 무엇들이 있나요? 엄마들이 출산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몸무게 증가예요. 그렇죠. 또 임신성 당뇨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더라고요.